1,500억 달러. 우리 돈 21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한국 조선소 앞에 던져졌습니다. 트럼프의 이 파격적인 통보는 축복일까요?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함정일까요? 미국은 지금 절박합니다. 배를 만들 능력을 상실한 패권국이 북극해를 지키기 위해 한국의 안보 운명을 구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이 막대한 돈 앞에서 서명을 망설이고 있는 걸까요? 도장을 찍는 순간 우리는 미국의 해양 방패가 되어야 하고, 거절하는 순간 거대한 시장을 잃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위험하고도 치밀한 게임.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2026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들을 불러 모은 자리가 지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도 독일도 일본도 없었습니다. 대신 회의 테이블 중앙에 놓인 이름은 단 하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백악관 일정표에도 비공식 해양협의라는 애매한 문구만 남아있었죠. 하지만 워싱턴 안팎에는 이미 비공식 메시지가 흘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한말배를 만들 수 없으면 북극도 없다. 트럼프가 꺼낸 카드는 북극이었습니다. 빙하가 녹고 항로가 열리고 자원이 드러나는 곳. 미국 국방부의 2025년 극지 전략 보고서는 이미 경고했습니다. 북극 항로의 주도권을 상실하면 태평양 패권 전체가 무너진다. 문제는 현실의 냉혹함입니다. 미국은 지난 30년간 조선 산업을 방치했습니다. 조선소는 군함 건조에만 남아있고 민간 선박 건조 능력은 사실상 상실된 상태. 세계 조선 산업 점유율은 한국 35%, 중국 42%, 일본 12%. 초대형 쇄빙선 기술에서는 한국이 세계 유일의 완전 독립 기술을 보유. 미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게임에서 한국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요. 그 순간 선택의 무게가 서서히 한국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트럼프가 제안한 숫자는 1,500억 달러였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겉으로는 미국 조선업 재건 투자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국방부의 계산은 냉정했습니다. 북극 항로 운영에 필요한 쇄빙선 최소 수량 12척. 2030년까지 확보해야 할 구축함, 호위함, 수송함 27척. 기존 조선소로는 2050년까지 불가능.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한국의 현대중공업은 연 5척 규모의 쇄빙선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3척 규모의 고난도 선박 동시 건조 경험 보유. 미국의 최대 조선소바스 아이언웍스는 연 1척 규모. 이 거래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해양 패권을 다시 세우는 열쇠를 한국의 손에 쥐어주는 선택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한국의 기술 표준을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이었죠. 한국 입장에서도 계산은 복잡했습니다. 1,500억 달러는 기회였습니다. 한국 조선 산업의 연간 약 200억 달러의 추가 매출. 5년간 지속되면 국내 조선소 8,000명 추가 고용. 하지만 동시에 덫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조선업을 완전히 살려주는 순간 한국은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니라 필수 인프라가 됩니다. 미국이 기술을 흡수하고 한번 의존성을 벗으면 상황은 180도 바뀔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선택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하느냐, 거리를 두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 그리고 어떤 조건을 제시할 것이냐의 문제였죠. 그리고 이 계산을 가장 예민하게 지켜보는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덴마크는 북극의 문지기였습니다. 이유는 그린란드. 200만 제곱킬로미터의 광대한 섬, 인구 5만 7천 명의 자치령. 법적으로는 덴마크의 영토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반독립 상태. 그린란드는 자신의 외교, 방위 정책에 제한된 자율권을 행사합니다. 북극 항로의 최단거리 통행로는 그린란드 근처 베링 해협과 데이비스 해협을 통과. 이곳을 통제하는 쪽이 북극의 실질적 지배자가 됩니다. 트럼프의 강경한 그린란드 발언 이후 코펜하겐은 이미 극도의 긴장 상태였습니다. 덴마크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은 1월 회담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그린란드는 팔리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도 우리 영토의 통제를 빼앗을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까지 등장하자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덴마크 외교당국은 한국을 주시했습니다. 미국의 편인지 중재자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변수인지. 특히 한국의 조선 기술이 북극 항로에 투입될 경우 그린란드의 통제권은 형식만 남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덴마크가 두려워한 건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었습니다.
배를 만드는 나라가 항로의 규칙을 만듭니다. 항로를 관리하는 나라가 통행 기준을 정합니다. 통행 기준을 정하는 나라가 사실상의 지배를 행사합니다. 이건 군사 점령과는 다릅니다. 더 치밀하고 더 오래 지속되고 되돌리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이때부터 한국은 묘한 위치에 놓입니다. 미국에게는 필요한 존재이지만 유럽에게는 경계의 대상이 된 국가, 그리고 이 틈을 노리는 세력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북극에 와 있었습니다. 군함보다 먼저 들어온 것은 쇄빙선과 연구선이었습니다. 명분은 과학과 상업, 실제 목적은 항로 개척과 자원 확보였습니다. 러시아의 전략은 전통적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북극을 자국의 앞마당으로 여겨왔고 북극 항로에 뱃살 노던 시 루트를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려 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북극해에서 20척 이상의 핵동력 쇄빙선을 운영 중. 세계 쇄빙선의 40%. 중국의 전략은 새로웠습니다. 1대1로 북극 실크로드라는 구상, 금북극 국가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은 북극과의 거리 약 3000km를 과학적으로 무시하고 해양 상업 활동 참여를 명분으로 지분을 확대 중. 두 나라의 공통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특히 미국과 덴마크의 갈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그들이 싸우는 동안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 한국이 변수로 떠오르자 러시아와 중국은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비공식 논평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극은 어느 한 국가의 기술에 의해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손잡고 북극 항로의 기술 표준을 장악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뒤늦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뜻. 그래서 압박은 동시에 들어옵니다. 한쪽에서는 미국의 속도 요구, 6개월 안에 1차 기술 설계를 확정하자. 다른 쪽에서는 중러의 무언의 경고, 서둘지 말고 중립을 지키라. 한국은 이제 단순한 참여국이 아니었습니다. 판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됩니다. 한국이 직면한 질문은 명확했습니다. 미국과 완전히 밀착해 해양 패권의 일부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한 발 물러서 균형을 택할 것인가. 문제는 어느 쪽이든 대가가 따른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을 선택하면 속도와 이익은 얻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선 수주 200억 달러. 하지만 유럽과의 균열을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EU의 핵심 국가인 덴마크, 노르웨이와의 관계 악화, 그리고 중러의 직접적인 압박과 보복성 규제. 거리를 두면 명분은 지킵니다. 중재자로서의 위상. 하지만 북극이라는 기회의 문은 닫힐 수 있습니다. 2010년대 한국의 극지 연구 초기 투자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이 선택이 기술과 산업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입니다. 배를 누가 만들고 항로를 누가 관리하느냐의 문제. 즉, 한국의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정치가 표준을 강제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이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건 편을 고르는 게임이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게임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순간 한국 내부에서 전혀 다른 해법이 조용히 검토되기 시작합니다. 미국도 유럽도 중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북극의 판을 뒤집기 시작합니다. 북극해 상황실의 지도는 여전히 회색이었다. 미국은 결단을 내리지 못했고 유럽은 회의를 반복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를 견제하며 한 발도 먼저 나서지 못했다. 그때 가장 먼저 움직인 쪽은 한국이었다. 선언도 없었고 기자회견도 없었다. 단지 부산에서 출항한 쇄빙선 한 척이 그린란드 방향으로 항적을 그렸을 뿐이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다. 미 해군의 보급 일정이 조용히 조정됐고 유럽 연구선의 출항 날짜가 뒤로 밀렸다. 누가 명령을 내렸는지 알 수 없었지만 모든 일정이 하나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다시 짜이고 있었다. 누군가는 눈치챘다. 싸움이 시작된 게 아니라 기다리는 쪽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북극 항로는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빙하는 그대로였고 위협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함대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먼저 들어간 한국의 쇄빙선이 아직 길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최신 구축함은 얼음 앞에서 속도를 낮췄고 유럽연합의 관측선은 그린란드 남단에서 대기 명령을 받았다. 중국은 불만을 표했지만 러시아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들어가면 돌아오는 길이 없다는 걸. 이 순간 북극해에는 총성도 충돌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질서 하나가 생겼다.
먼저 들어간 쪽이 뒤따라오는 쪽의 운명을 정한다. 며칠 뒤 이상한 장면이 포착된다. 한국 쇄빙선이 속도를 낮추자 연합함대 전체가 동시에 감속했다. 명령은 없었다. 공식 발표도 없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지금은 아니다. 이때 처음으로 깨닫는다. 북극에서 중요한 건 누가 더 강한 무기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멈출 수 있느냐라는 사실을. 한국은 누구를 막지 않았다. 길을 닫지도 않았다. 다만 열지 않았을 뿐이다. 그 순간부터 북극의 규칙은 바뀐다. 싸우는 나라들이 아니라 길을 여는 나라가 중심이 된다. 그리고 그 이름이 회의 테이블 한가운데 놓인다. 대한민국. 북극해가 아니라 워싱턴이었다. 백악관 상황회의실에서 지도보다 먼저 테이블 위에 올라온 건 일정. 미 해군 참모는 말을 멈췄고 국무부는 계산을 다시 시작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한국의 쇄빙선이 다음 주에도 속도를 유지할지 아니면 항로를 열지 아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쟁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예측할 수 없는 쪽이 중심에 서 있었다. 그럼 한국은 뭘 원하는 거지? 회의실 어딘가에서 질문이 나왔다. 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이미 늦었다는 신호였다. 원하는 걸 묻는 순간 상대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날 이후 모든 보고서의 첫 문장은 바뀌었다. 한국의 다음 움직임에 따라 십장 거절하지 않는 나라의 무서움. 한국은 아무 제안도 거절하지 않았다. 동시에 어떤 제안에도 바로 응하지 않았다. 미국의 공동작전 요청, 유럽의 환경보호협약, 덴마크의 항로 공동관리 제안까지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졌다. 그리고 그대로 놓여 있었다. 이게 더 무서웠다. 거절은 적을 만들지만 보류는 모두를 묶어둔다. 그 사이 북극해는 조용했다. 아무도 먼저 들어가지 않았고 아무도 먼저 물러서지 않았다. 이때 처음으로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진다. 한국은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도 움직일 수 없게 만든다. 그 순간 북극의 패권은 선언되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굳어졌다. 길을 여는 권한이 이미 한 손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로. 11장. 배를 만들 수 없으면 북극도 없다. 회의장은 조용했지만 공기는 무거웠다. 지도 위에 그어진 북극 항로는 단순한 물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의 이동 경로였다. 미국은 1,500억 달러를 내걸었다. 러시아는 이미 군함과 쇄빙선을 배치했고 중국은 과학기지라는 이름으로 거점을 늘리고 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이름 하나가 반복해서 언급됐다. 대한민국. 그때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이 회의록에 남았다. 배를 만들 수 없으면 북극도 없다. 이 말은 비유가 아니었다. 북극은 항공모함도 미사일도 먼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다. 먼저 들어가는 것은 배, 정확히는 쇄빙선과 극지 운송선이다. 북극 항로를 연다는 것은 항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항로를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최소 쇄빙선 수량은 12척. 미국도 유럽도 아직 완전히 갖추지 못한 숫자다. 그래서 질문은 외교가 아니다. 군사도 아니다. 질문은 산업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갖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 배들을 누구의 질서로, 누구의 전략에 맞춰 만들 것인가. 미국의 요청에 응답하는 순간 한국은 북극 질서의 공동 설계자가 된다. 거절하는 순간 설계도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아직 결론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다. 이 선택은 중립도 관망도 아니다. 참여냐 배제냐. 12장. 서명하지 않은 국가의 시간. 한국은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않았다. 거절도 아니었고 동의도 아니었다. 외교 문서로 표현하면 검토 중이었다. 그러나 국제 정치에서 이 단어는 곧 시간을 벌겠다는 선언이다. 미국은 조급했다. 트럼프의 마가 프로젝트는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임기와 직결된 성과물이기 때문이다. 북극 항로를 장악하지 못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먼저 항로의 규칙을 만든다. 규칙을 만드는 자가 비용을 정하고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원했다.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정치적으로 믿을 수 있는 나라. 하지만 한국의 고민은 단순하지 않았다. 미국의 제안에 서명하는 순간 한국은 명확한 진영의 일부가 된다. 이는 곧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 중국과의 물류 무역 관계에 직접적인 파장을 만든다.
북극은 멀리 있지만 그 여파는 부산항과 울산 조선소, 인천 물류단지까지 직결된다. 덴마크와 EU의 반발도 변수였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은 이미 외교적 충돌로 번지고 있었다. 한국이 참여하는 순간 단순한 기술 협력국이 아니라 패권 경쟁의 실무 주체가 된다. 더 이상 우리는 배만 만든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은 서명을 미뤘다. 이 유예의 시간은 짧다. 그러나 이 시간 동안 한국은 계산해야 한다. 돈의 규모가 아니라 책임의 크기를.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13장. 배가 멈추는 순간 협상은 끝난다. 그린란드 인근 공해상. 위성 사진 속에서 미 해군의 최신 구축함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된 것은 무장이 아니었다. 얼음이었다. 두께 2미터를 넘는 해빙대가 항로를 완전히 막고 있었다. 함포도 미사일도 이 얼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 순간 한국의 쇄빙선이 나타났다. 정확히 말하면 쇄빙선이 아니라 쇄빙 지휘 플랫폼이었다. 얼음을 깨는 배가 아니라 얼음을 통제하는 배. 항로를 여는 동시에 주변 선박의 이동을 계산하고 속도와 간격을 지휘하는 시스템을 탑재한 함정이었다. 미국은 깨달았다. 이 싸움은 군함의 수가 아니라 얼음을 다루는 능력의 경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진 국가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러시아는 쇄빙선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맹이 없었다. 중국은 기술을 개발 중이었지만 실전 경험이 부족했다. 유럽은 정치적 합의가 느렸다. 한국은 달랐다. 이미 상업용 쇄빙선과 극지 LNG 운반선을 동시에 건조해온 유일한 나라. 군사와 민간, 에너지와 물류를 하나의 설계 철학으로 묶어본 경험이 있었다. 이때 한국은 제안을 던졌다. 군사적 개입도 정치적 선언도 아니었다. 단 하나의 문장. 항로를 열겠습니다. 대신 항로의 운영은 분리합시다. 이 말의 의미를 미국은 즉시 이해했다. 총을 들지 않고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방식. 배가 움직이는 한 협상은 계속된다. 그러나 배가 멈추는 순간 외교도 멈춘다. 북극에서 진짜 협상 테이블은 회의장이 아니라 얼음 위 항로라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14장. 승자는 없었다. 대신 길이 남았다. 한국의 제안이 공개되자 판은 조용히 뒤집혔다. 누가 이겼는지 말하는 국가는 없었다. 대신 모두가 계산에 들어갔다. 미국은 군사적 우위를 유지했지만 항로 없이는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다. 유럽은 환경과 자치권을 지킬 명분을 얻었고 러시아와 중국은 무력 충돌 없이 북극에 발을 걸칠 출구를 찾았다. 핵심은 통제가 아니라 운영이었다. 한국은 북극을 소유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항로의 개방 시점, 통행 순서, 속도 제한, 긴급 구조 우선권을 하나의 운영 규칙으로 제시했다. 얼음 위에 국기를 꽂는 대신 규칙을 깔았다. 이 규칙은 단순했지만 강력했다. 누구든 이 항로를 쓰려면 한국이 설계한 쇄빙 스케줄과 안전 기준을 따라야 했다. 군함도 예외는 없었다. 이 순간부터 북극은 힘의 공간이 아니라 시스템의 공간이 되었다. 미국은 선택했다. 패권을 내려놓지 않으면서도 충돌을 피하는 길. 한국의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대신 조선에너지군수 협력을 확대하는 쪽이었다. 유럽 역시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환경이라는 명분 아래 실질적인 안정이 보장됐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배는 움직여야 했다. 항로를 쓰지 않으면 손해였고 쓰면 규칙을 따라야 했다. 선택지는 없었다. 그날 이후 북극에서는 총성이 울리지 않았다. 대신 선박의 통과 시간표가 뉴스가 되었고 쇄빙선의 배치가 외교 일정이 되었다. 승자는 없었다. 그러나 하나는 분명해졌다. 이제 북극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는 가장 강한 나라가 아니라 길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이었다. 5장. 우리는 어느 편에도 서지 않았다. 우리가 길이 되었다. 2026년 겨울 부산항. 아침 안개 사이로 서로 다른 국적의 군함들이 나란히 정박해 있었다. 미 해군의 항공모함, 덴마크의 극지 순찰함,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상선들. 이 항구에서 적과 동맹의 구분은 의미가 없었다. 모두 같은 이유로 이곳에 왔기 때문이다. 북극으로 가는 길. 이제 북극 항로의 출발점은 지도가 아니라 한국의 시스템이었다. 출항 순서, 쇄빙 지원, 긴급 구조, 연료 보급. 모든 일정은 하나의 네트워크로 관리됐다. 바다는 여전히 얼어 있었지만 흐름은 멈추지 않았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어떤 편에도 서지 않았다.
미국의 전초기지도 아니었고 유럽의 환경 대리인도 아니었으며 중러의 협력 파트너도 아니었다. 대신 한국은 운영자라는 위치를 선택했다. 힘의 충돌이 아니라 충돌을 관리하는 자리였다. 1,500억 달러.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이 숫자는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었다. 북극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가 한국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비용이었다. 배를 만들고 길을 열고 멈출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대가였다.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배를 만들 수 없으면 북극도 없습니다. 그 말은 위협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시청자에게 넘어간다. 미국의 편에 서는 것이 패권이었을까? 아니면 어느 편도 들지 않고 판을 움직이는 것이 진짜 힘이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